혹시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나한테 조사가 들어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는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보낸 것, 몇 년 전 아파트를 사고 팔았던 기록, 혹은 연금 생활 중에 생긴 작은 수입까지도 의외로 국세청이 주목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나도 해당될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요. 국세청이 주로 조사하는 7가지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례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기시기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7가지 기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7가지 주요 기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에 비해 재산이 지나치게 많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 사는 62세 박모 씨. 은퇴 후 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몇 년 사이에 4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없이요. 본인은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라고 말했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연간 소득으로는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1년에 500만 원도 모으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서 자금이 조달됐는지, 그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지 이걸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입증이 안 되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탈루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고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듣고 그럼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조사받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대비 자산 증가 속도나 규모가 비정상적일 때가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의 김모 씨는 지방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은 하루 평균 60만 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김 씨는 평소에 현금 결제 손님에게는 현금 영수증을 잘 발급하지 않았고 하루 매출의 일부만 장부에 기록해왔습니다. 심지어 카드 단말기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현금은 그냥 서랍에 넣어버렸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중, 현금 영수증 발급률, 식재료 구매량 대비 매출 규모까지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즉, 주변 가게들과 비교해서 이 집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AI 분석 시스템에 자동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건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 학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많이 받는 업종일수록 투명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생활비, 결혼자금, 학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죠. 이건 정말 흔한 일이기도 하고 당연히 부모로서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서울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1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이었죠. 그런데 이걸 증여로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고액 거래를 포착 이후 세무조사 통보를 보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모르고 넘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용돈이든 교육비든 병원비든 기록 없이 송금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네 번째 기준은 많은 분들이 나는 절대 해당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세무조사로 가장 많이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의 관심 1순위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 혹은 지인 간 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딸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1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는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박 씨는 가족이니까 싸게 넘긴 것이라며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거래를 편법 증여로 판단했고 결국 딸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요즘은 실거래가와 국토교통부 기준 시세, 지역 평균 거래가를 모두 비교 분석해서 이상 거래 여부를 자동 포착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분석 시스템이 전국 단위로 확대돼서 이런 거래는 더 빠르게 감지됩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시세와 큰 차이가 나면 반드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냥 싸게 줬다는 이유로 넘기면 돌아오는 건 과세 통지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이건 개인보다는 사업자나 법인 대표님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항목인데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거래를 만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법인세를 줄이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거래처 사장님과 짜고 이번 분기 매출이 너무 작으니까 형이 3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하나 끊어줘.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엔 서로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허위 계산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국세청은 세금 계산서 전산망을 통해 모든 거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없는데 매출과 매입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구조는 바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고소득과 실제 소비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특히 은퇴한 분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손자 학원비까지 지원하는 경우 있죠.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는데 자녀명의 계좌로 돈이 자주 빠져나가고 해외 호텔 예약 내역도 수시로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이걸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이 너무 다르다고 판단했고 결국 조사를 통해 과거 미신고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됐죠.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흐름, 고액 소비 패턴 등을 모두 전산 분석합니다. 소득이 적은데 소비가 많다면 그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직원, 거래처 혹은 가족, 심지어 이웃까지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 창구는 매우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 제보센터는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고 사례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가게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만 받는다. 우리 아버지는 매달 자식한테 수백만 원씩 보내준다. 이런 제보 하나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세무조사 중 약 10% 이상이 제보에 의해 시작된 조사라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7가지 기준 중에서 나는 하나도 해당 없을 거야 라고 처음엔 생각하셨더라도 지금쯤은 이거 나랑 좀 비슷한데 싶은 항목이 한두 개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곧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니어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조사가 시작되고 왜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쭉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니어 3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했던 일들이 어떻게 조사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례 자녀 용돈 송금 증여로 간주된 경우 서울 송파구에 사는 65세 최모 씨. 은퇴 후 월 25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 둘이 결혼해 각자 살고 있었어요. 최 씨는 딸에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 지원을 해왔습니다. 딸 부부의 맞벌이 소득이 적기도 했고 손주 양육 때문에 외벌이로 전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송금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총액이 9천만 원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자녀 계좌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고액 자금 흐름을 확인했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씨는 단순한 용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해 무상으로 주는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결국 딸에게 증여세 약 800만 원이 부과됐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총 1,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 부동산 다운 계약으로 인한 조사. 이번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0세 유모 씨입니다. 유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1억 2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이었지만 가족이니까 싸게 넘겼다는 이유였죠. 이 거래 역시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거래 시세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편법 증여로 판단된 겁니다. 유 씨는 다운 계약 한 건 아니고 그냥 정리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세법상 증여로 인정됐고 결국 아들 명의로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간 거래라도 시세 기준을 벗어나면 정상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특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현금 매출 누락 AI 분석에 포착.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0대 후반의 정모 원장님 사례입니다. 정 원장은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라는 안내를 진료실 앞에 붙여놓고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 현금 매출은 일부만 장부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현금 보관 형태로 따로 챙겼죠. 문제는 이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유사 병원들에 비해 카드 사용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것. 국세청의 AI 기반 매출 분석 시스템의 이상 징후로 포착되면서 정 원장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3년간의 누락 매출이 추징 대상이 됐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약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현금 장부 누락은 예전엔 은밀했지만 요즘은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잡힙니다.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처음엔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 혹은 가족 간 거래였음에도 법적으로는 신고 대상이고 조사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상관없겠지라는 생각보다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국세청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나 가족 간 송금 시 기록을 꼭 남기세요.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족 간에 무슨 세금이야 라며 기록도 안 남기고 계좌 이체만 하시죠. 이럴 땐 이체할 때 메모란에 대여금, 생활비 등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녀와 간단한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를 알고 송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손자녀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꼭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조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시세 기준으로 하세요. 특히 가족 간 거래일 경우 싸게 넘겨줄게, 명의만 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100%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114,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최근 거래가와 시세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래 금액과 시세가 20% 이상 차이 날 경우 사전 증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현금 거래는 반드시 정식 장부에 반영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려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카드 매출, 통신 매출, 물품 구매 내역, 임대료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비교합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벌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장부에는 반드시 실제 매출을 반영해 주세요. 이건 탈세를 막는 차원을 넘어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무조사는 이제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너무도 밀접한 문제가 됐습니다. 가족 간 송금, 부동산 거래, 자영업 매출 등 한 번쯤은 누구나 겪는 상황에서 의외로 쉽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영상으로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기준을 알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의하신다면 세무조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라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이건 내 상황이랑 정말 비슷하다 싶은 사례가 있으셨나요? 댓글에 상황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해결 방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